네, 이번 시간부터 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 과목의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공기역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공기역학적 변수, 그리고 Aerodynamic Force and Moments, 공력이라고 부릅니다. 공기역학적 힘이라고 해서 공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enter of Pressure, 플로우 시밀러리티, 그리고 유동의 특성, 타입 이런 것들을 배우고 마지막에 디렉트 포스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체역학 할 때 배웠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복습하는 형태로 초반부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기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변수들, 그리고 양력, 항력, 그리고 피칭 모멘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들 그냥 잘라 붙인 건데 1930년대 비행기부터 최근에 블렌디드 윙바디, 즉 동체하고 날개가 분명하지 않은, 그래서 일체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항공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멋있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벨 X1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가 최초로 그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항공기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락히드 마틴, 최근에 이제 스텔스기 해서 뭐 요 락히드 마틴 F-22와 비슷한 모양의 항공기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항공기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이 공기역학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비행기는 하늘을 어떻게 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양력을 발생시켜 납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항공기 어떻게 나니? 라고 물으니까 부응하고 납니다. 라고 하는데 틀린 말도 아니죠. 엔진이 없으면 항공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있어서 가속을 해가지고 일정한 속도를 냈을 때라야, 즉 운동이 있을 때 힘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F는 ma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은 즉 항공기에 작용하는 어떤 합이 가속도를 만들어낸다 라는 말이죠. F는 ma가. 그러면 항공기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가 항공기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의 모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힘의 합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굉장히 무거운 이 큰 항공기들이 공중에 떠 있는다 라는 것은, 중력이 항상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떠 있는다 라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의미겠죠. 그 힘을 뭐라 부릅니까? 그 힘을 양력, 리프트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비행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추력은 엔진이 만들어낼 겁니다. 그 엔진이 추력을 만들어내는데 등속 운동을 한다? 만약 추력만 존재한다고 하면 항공기는 끊임없이 가속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등속에 도달해 있다 라는 얘기는 추력에 반대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힘을 뭐라 부릅니까?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엔진을 다루는 것은 뭐 추진력학, 추진공학 이런 데서 다루고, 중력, 즉 항공기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중력을 이길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고 구조를 설계하는 건 구조역학 이런 데서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역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요 리프트와
드래그이 되겠죠. 그럼 이 양력과 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크기는 얼마고 또 이 양력과 항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양력과 항력을 잘 느낄 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목욕탕이죠. 유체역학이나 뭐 이런 거 하면 항상 목욕탕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팔을 물에 살짝 띄우고 물 안에 살짝 넣은 다음에 이 손바닥을 날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손바닥을 물 안에서 그냥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별다른 힘을 느끼지 못하다가 약간 기울여 가지고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내 이 어깨에 힘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인 각을 공기역학에서는 받음각이라고 부르는데 받음각을 크게 하면 할수록 당연히 뜨려는 힘이 발생함을 느끼게 될 테고 마찬가지로 항력도 커짐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에 발생하는 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받음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받음각. 또 한편으로 더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손바닥을 크게 펼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손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더 큰 힘이 발생할 것이고 또 빨리 움직일수록 더 큰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즉 양력이나 항력을 발생시키는 변수들이 무엇인가? 속도가 빠를 때 또는 밀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당연히 공기의 밀도가 낮으면 공기로부터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작아지니까 양력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력과 항력은 주로 그걸 한꺼번에 표현한 게 이 동압이라는 놈입니다. 밀도와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동압에 양력과 항력이 이렇게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 비례 관계식 면적도 곱해져야 되겠네요. 그죠? 면적이 곱해져야 되고 이 둘의 관계 짓는 이 앞에 계수를 양력계수, 항력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이해한다면 주된 관심사는 그러면 이 양력계수와 항력계수는 도대체 상수인가? 받은가에 따라 달라지나? 속도에 따라 달라지나?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항공기에서 힘을 발생시켜서 날 수 있는 장치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엔진이 존재하고 양력을 발생시키는 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윙렛이라고 해서 요거는 항력을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 이제 날개 끝에서 일반적으로 날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비행할 때 여기서 이런 소용돌이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소용돌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공기가 날개에다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소용돌이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당연히 양력도 덜 발생할 테고 그에 따른 저항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판때기 하나를 요래 붙여가지고 이걸 윙렛이라고 부르고 이 윙렛을 붙여서 이 소용돌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죠. 이 항력을 줄이는 장치고 그리고 요 꼬리 날개에도 수평 꼬리 날개 그리고 수직 꼬리 날개 수평 꼬리 날개 수직 꼬리 날개 그리고 러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의 이 축방의 회전 운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피치, 롤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직
방향타 그리고 러더 이런 것들은 요를 컨트롤하는 것. 즉 날개가 좌우로 동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이 요 운동이고 동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운동이 롤 운동이고 동체 기수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이 피치 운동이 되겠죠. 이 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에어러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동체를 퓨즈라지라고 부르고 이 퓨즈라지 통에 이제 승객도 있고 화물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조종석을 우리가 있는 이 부분을 칵핏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 도움을 주는 항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장치를 스포일러라고 부르고 요 슬랫이라든지 이 앞쪽에 있는 슬랫이라든지 요 뒤쪽에 있는 장치가 플랩 이런 것들은 이제 리프트를 크게 하거나 항력을 착륙할 때 항력을 크게 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착륙할 때 여러분들 뭐 항공기 비행기를 타보면 이 착륙할 때 보면 요 뒤쪽에 플랩이라든지 앞쪽에 슬랫이 바깥으로 쭉 최대한 빠져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기의 어떤 흐름을 변화시켜 가지고 하중을 힘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항공기의 운동은 시그마 F는 MA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전은 어떻게 조정이 됩니까? 항공기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총합은 I 알파라고 부릅니다. 즉 알파는 뭡니까? 각가속도죠. 그리고 I는 전체 세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성 모멘트죠. 그죠? 그래서 모멘트가 작용하면 각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힘이 작용하면 각 축방향 힘이 작용하면 그 방향으로 속도의 크기가 변한다. 가속도가 발생한다. 이 둘이 항공기의 근본 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과 모멘트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항공기의 조종이라는 것은 이 조종면을 이용해서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의 차이. 정확하게 양력이라기보다는 힘의 차이를 힘이 변할 거니까 그 힘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들로 vertical stabilizer, horizontal stabilizer, flap, aileron, 승강타, 방향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착륙할 때 이렇게 보다시피 원래 이렇게 크게 되어 있던 이렇게 되어 있던 날개 모양이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 플랩이 요 밖으로 최대한도로 빠져나오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위에가 이제 스포일러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는 이놈이 지금 착륙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힘의 발생을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우리가 이 이륙에서부터 착륙하는 이 전 과정을 여기에 하나로 이렇게 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륙할 때는 항공기가 가만히 서 있다가 최대 출력 그리고 최대의 양력을 만들 준비를 한 다음에 급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에 이르게 되면 항공기가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중력보다 이 양력이 더 크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야 위쪽으로 뜨는 가속도가 발생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놈이 일정 원하는 고도에 이르면 크루즈 하게 됩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양력, 항력,
추력, 중력 이것들이 모두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강할 때는 양력을 낮추게 되겠죠. 또는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게 방향으로, 즉 중력 방향으로 더 큰 힘이 발생하고, 그래서 가속도가 아래로 내려가는 가속도가 생겨서 하강을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결국에 이 항공기의 전 비행 과정에서 이 양력과 중력, 추력과 항력의 균형, 불균형 상태를 이용해서 이 어떤 비행의 상태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속도라든지 또 고도는 뭐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공기의 밀도나 주변의 압력 같은 환경들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모양, 그리고 무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공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그냥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얼러런을 이용해서 요 항공기 이 날개의 스팬 방향으로 먼 곳에 이 에얼러런이 있는데, 이 에얼러런을 잘 이용하면 요라든지 롤, 즉 동체 회전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다시피 에얼러런을 아래로 낮추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처음에 반듯하게 가던 놈이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오던 운동이 아래로 갔다는 얘기는 얘의 모멘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멘텀이 바뀌어서 아래 방향으로 운동량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뀐 모멘텀 차이만큼 힘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양력 발생의 어떻게 보면 근본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양력이 증가하고 반대로 에어러런을 높이면 양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체의 기준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멘트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모멘트는 거리, 크로스, 힘으로 표현되죠. 자, 여기서 어떤 양력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힘이고, 그리고 동체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어떤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둘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만큼이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힘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 2배의 모멘트가 발생하고, 그래서 요 돌아가는 방향으로 알파가, 즉 각가속도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각가속도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각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엘리베이터나 러더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상승각이라든지 비행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어러런에 설명했던 거하고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기역학에서 다루는 이 변수들은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pressure, density, temperature, velocity, 압력, 밀도, 온도, 속도, 그리고 스트림라인, shear stress, perfect gas, 완전기체 상태 방정식, 그리고 뭐 밀도의 역수로 표현되는 비체적 specific volume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역학에서 많이 다루는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압력은 뭡니까? 압력은 단위 면적당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이런 거 할 때 제가 시험이라든지 퀴즈 이런 거 볼 때 구구절절 쓰지 않고 딱 두 단어를 채점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노멀 그리고 유닛 에리어.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죠. 수직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면에 작용할 수 있는 힘은 면의 수직한 방향 힘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멀 포스 그리고 탄젠셜 포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항공기 표면이라든지 물체 표면에 사실은 어떤 부분도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힘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단위 면적당 힘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수직력과 수평력을 단위 면적당으로 바꾼 것을 뭐라 부릅니까? 그걸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노멀 스트레스, 단위 면적당. 그리고 탄젠셜 스트레스. 그리고 이 탄젠셜 노멀 스트레스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normal force per unit area 이것이 normal 스트레스라는 의미고 저 아래쪽에 shear stress 이건 tangential force per unit area due to friction 면에 평행하게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유체역학에서는 마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탄젠셜 스트레스를 다르게 shear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멀 스트레스, shear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가 이 힘을 찾아낼 때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두 가지 요소는 압력과 shear 스트레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로 한다. 그리고 온도도 한번 읽어보면 measure average kinetic energy particle in the gas 즉 기체 상태로 있는 가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의 척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그리고 화씨 그리고 절대온도 뭐 이렇게 우리가 온도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절대온도 0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 존재할 수는 없지만 0도라는 것은 분자 운동이 완전히 0이다. 즉 분자가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온도라는 것은 분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표현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분자는 0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자 운동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이 온도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것의 기준이 섭씨죠. 섭씨는 뭐가 기준입니까? 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의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0도고 물이 끓는 점이 즉 기체로 바뀌는 그것이 100도입니다. 그래서 그 물 분자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를 0도에서부터 100도 척도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섭씨 온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분자의 운동이 그만큼 활발하다. 즉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키네틱 에너지를 분자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또 스트림라인, 유선, 그 shear 스트레스,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는 rho RT. 자, 여기 R은 287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공기에 대한 얘기죠. 조금 더 요식을 엄격하게 써보면 rho RU고 공기의
분자량을 나눈 놈이 기체 상수 R입니다. RU는 뭡니까? 유니버셜 가스 콘스탄트입니다. 그죠? 자,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공기는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질소 70몇 프로, 산소 20%, 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체들은 별로 없고. 그러면 질소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28이고, 산소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어떻게 보면 퍼센트에 따른 가중 평균이 되겠죠. 대략 한 29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가스 콘스탄트로 나눈 놈이 기체 상수고 요 값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287. 그죠? 그래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기체가 화성 같은 데는 우리랑 공기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화성에서 어떤 비행체를 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P는 로알티가 에서 R이 다른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비체적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밀도분의 1이니까 비체적 기준으로 보면 P 누는 RT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정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역학 1학기 때보다 고속 공기역학 할 때 이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데 유동이 또는 공기가 고속이다 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으니까 온도도 크게 변하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이 에너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고속공기역학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1학기 때 비점성 비압축성을 다루는 데서는 이 에너지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복습하는 김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흘러가는 어떤 유체 또는 공기가 가지는 총 에너지는 실제로 뭐 수많은 폼이 있죠. 열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전자기력, 화학 반응력, 핵력 뭐 이런 에너지는 사실 그 조건에 따라서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많은 기계 장치들이 결국에는 어떤 운동 에너지를 열로 바꾼다든지 또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기용 터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기계 장치들이 그런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죠. 단위는 줄이고. 그리고 이제 유체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매크로스코픽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운동 에너지입니다. 어떤 질량 M의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고 있을 때 이놈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질량을 가진 유체 또는 공기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또 마찬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기체나 유체들은 바운더리가 안 정해져 있으면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질량을 사실 딱 잘라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위 질량당 에너지 또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2분의 1 V제곱 요거는 이제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또 포텐셜 에너지 위치의 변화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나타낼 겁니다. 그럼 미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인터널 에너지 그리고 엔탈피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인터널 에너지라는 것은 분자 운동으로 인해서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열 에너지입니다. 공기의 공기 입자가 갖고 있는 열적인 활성도, 즉 얼마나 분자 운동을 격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인터널 에너지
열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실제 유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유체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가 압력 곱하기 비체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를 포함한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H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밀도분의 압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흐름을 갖고 있는 유동의 에너지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 엔탈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나 항공우주공학에서는 전자기력, chemical and nuclear energy를 생각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유체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는 엔탈피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이라는 개념은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인터널 에너지는 U에다가 2분의 1 V 제곱이 더해진 놈이고 토탈 엔탈피, 총 엔탈피는 엔탈피에다가 H에다가 운동 에너지가 더해진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체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총 엔탈피를 사실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각각의 많이 사용하는 우리 개념들에 가지는 단위를 쭉 정리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뭐 참고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기역학적 힘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셔는 사실 노멀 스트레스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큰 면이 있을 때 아주 작은 면 요소에 dA라고 표현되는 이 작은 면 요소의 면의 수직한 방향 그리고 평행한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요 면에 어떤 전체 면에 작용하는 힘을 있다고 하면 그 힘의 각 위치마다 작용한 정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 그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노멀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을 쉬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압력을 보면 이 압력은 정의 조금 더 수학적인 정의는 이런 식이 되고 우린 요거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분포하는 우리가 압력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면의 압력이 x와 y의 함수로 만약에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면 전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면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을 면 요소로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이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익형,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얼만큼의 힘이 발생하는지를 나타낼 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다. 뉴턴 퍼 스퀘어 미터.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기압은 우리가 대기압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ATM이라고 부르는 이 힘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10의 5승 파스칼 정도고 요거는 100킬로 파스칼 정도 되겠죠. 메가로 표현하면 0.1 메가 파스칼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학적으로 PSI라는 단위, 이게 영미식 단위인데 미국이 제일 힘세니까 국제 표준은 우리가 쓰는 SI 단위인데 영미식 단위를 여전히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관 같은 거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걔가 작동할 수 있는 허용 압력이 어느 정도다 라는 표현은 전부 다 PSI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PSF 풋, 스퀘어 풋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ATM은 대략 14.7 파운드 포스 스퀘어 인치가 되는 것이죠. 압력은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압력은 absolute pressure입니다. 절대압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힘을 느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물 내부에 큰 압력을 우리 몸을 압박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뭐 살아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만약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힘이라는 것은 압력과의 차이죠. 대기압, 일기압 상태. 우리 몸 내부는 바깥 공기와 압력에 적응해 가지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압력을 느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차이를 게이지 프레셔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압과 대기압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거꾸로의 개념. 그래서 진공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압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역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압력을 부르는 것이고 이 압력은 유체역학에서 우리 많이 했던 얘기죠. 압력 멈춰있는 유체 평형 상태의 어떤 유체는 압력의 변화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가둬놓은 물에 이 물의 물의 표면과 수직한 방향이 중력의 방향이죠. 만약에 물의 표면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물의 표면은 기울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대기압이고 여기도 대기압이고 여기도 대기압입니다. 압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똑같은 압력이 균질하게 있기 위해서는 오직 중력 방향과 수직한 평행면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력은 멈춰있는 어떤 유체에 작용하는 이 압력은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높이에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하나의 물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이런 요소는 어떤 무게 W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물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무게 W는 mg죠. 그죠? 그러면 이 질량은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밀도 곱하기 물의 부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델타 Z라고 치면 부피는 델타 Z 곱하기 윗면 아랫면의 면적이 될 겁니다. G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요소의 윗면과 아랫면은 분명히 힘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멈춰 있는데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무게가 분명하게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밑면에서 유체 요소가 유체가 이 물 요소에 작용하는 요 사각형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표면에 작용하는 방향이니까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한 거니까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아래 윗면보다 더 큼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을 생각해 보면 위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아랫 방향이죠. 그리고 무게의 합하고 아랫면에서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게는 이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는 높이의 차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도와 중력을 곱한 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비중이라고 부르죠. specific weight라고 부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Z방향, 즉 물의 깊이, 즉 Z가 위쪽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즉 물의 깊이 방향으로 압력의 변화량은 비중과 같다 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 물의 밀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10의 3승 정도고 물의 중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의 중력이 아니고 지구의 중력은 대략 10이라고 보면 비중은 10의 4승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0의 4승 정도다. 그래서 델타 P는 마이너스 로 G 델타 Z고 이건 마이너스 10의 4승 델타 Z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기압은 대충 어느 정도 몇 파스칼입니까?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1기압은. 그러면 델타 P가 1기압의 차이를 가지려면 델타 Z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10 정도가 되겠죠. 그죠? 다른 말로 물의 깊이가 10m 깊어질수록 1기압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 조금 여기로 돌아가 보면 자, 조금 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것은 밀도나 중력이 상수일 때는 그냥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지 델타 Z가 될 텐데 만약에 깊이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공기를 생각하면 요 밑에 지표면 가까운 곳에는 공기 밀도가 높고 높이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 적분 상수를 생각하면 P는 뭐 마이너스 로지 Z P0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게이지 프레셔 즉 대기압의 정도를 빼고 생각한다면 압력은 그죠 로주 H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유체역학에서 나온 것처럼 물체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거리
중요하겠죠. 그죠? 수직한 방향으로 거리. 그게 그 방향이 중력의 방향일 겁니다. 그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의 거리가 같다면 그 주변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압력은 동일할 거다. 그래서 A, B, C, D 압력은 똑같고 캐피탈 A, B, C는 압력이 똑같겠죠. 물의 밀도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D점은 압력이 다를 겁니다. C점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C점보다 압력이 높겠죠. 왜냐하면 수온의 밀도가 훨씬 높으니까, 즉 밀도가 더 높으니까 압력 차는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똑같은 높이 차가.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뭐 간단한 예제인데 뭐 아까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이 졸라맨이 100피트 100피트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1피트가 대략 30cm라고 되니까 30 뭐 뭐 그 정도 되겠죠. 그죠? 30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덜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게 약 2.95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절대압 기준으로 보면 대기압과 게이지압은 로 G 높이 100피트 곱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30m 안에 잠수부가 몸에 작용하는 압력은 약 4기압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기압이면 굉장히 큰 힘인데 그 힘을 이 잠수부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산소통을 메고 있죠.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산소통에 있는 산소가 몸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압력이 이 압력과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깊이에서 이렇게 비행이 아니고 잠수를 하다가 산소통이 고장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 산소통에 있던 공기가 내 몸의 압력을 조정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급격하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몸의 압력이 급격하게 몸 주변의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변하기 때문에 잠수병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해녀들이 10m, 20m, 뭐 깊게는 뭐 4, 50m까지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실 큰 병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잠수부들은 해녀들은 자기의 고유의 어떤 그걸 조정하는 이 그래서 뭐 잠수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갖고 있게 되겠죠. 또 그거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보일의 법칙. 자, 어떤 우리 폐를 생각해 보면 폐의 용적이 정해져 있을 때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가 몸 안의 온도가 일정하다고 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 즉 2번 지점에서 갑자기 2번 지점에서 몸의 압력이 4기압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압력이 1기압으로 바뀌게 되고 그 얘기는 폐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압력이 4분의 1이 됐으니까 부피는 4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 Emergency Ascent
상태에서는 위험한 게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압력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static pressure,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는 비중이 변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로지가 높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아래 표는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고도가 올라갈 때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50 몇 도까지 이렇게 도달했다가 이게 대륙권입니다. 트로포스피어 대륙권이고 스트라토스피어는 성층권이죠. 여기서는 온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고도가 10km에서 20km 요 사이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고 그 바깥쪽은 이제 열권 뭐 우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바깥쪽은 오히려 온도가 쭉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기의 압력을 살펴보면 자, 대기 지표면에서는 대략 100kPa 정도 되던 것이 10kg가 되면 22가 되고 20kg에서는 5.5가 되고 30kg에서는 0.9 정도 됩니다.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미국이나 유럽 가는 항공기들은 3만 피트 정도에서 비행을 합니다. 3만 피트 정도니까 대략 10km 정도가 되죠. 자, 거기에서 주변의 압력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약 5분의 1 정도의 외기 압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기 내부는 항상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높은 즉 순항시에 만약에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서 그걸 꼭 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 22kPa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죠. 또 온도도 대략적으로 보면 약 영하 50도 정도가 됩니다. 매우 외부의 온도가 낮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비행기 그 밀항이죠. 화물칸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밀항이 아니고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뭐 얼어 죽은 사태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자, 뭐 그런 건 여담이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압력이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이 압력의 변화를 결국에는 밀도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밀도도 고도의 함수고 우리가 P는 ρRT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고도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밀도를 압력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dP, dZ는 마이너스 G가 있고 P는 ρRT니까 ρ는 P 오버 RT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치 P1에서부터 P2 즉 압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두 지점 간의 압력을 적분하려면 요 P를 아래로 내리고 P분의 dP로 표현하고 나머지를 1로 바꾸면 되겠죠. 자, P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P2 오버 P1이 될 테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적분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아래 표에서 온도가 Z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적분하게 되면 압력의 변화를 우리가 쭉 알 수 있고 그걸 스탠다드 아트모스피어 표준 대기로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sea level 즉 해수면에서의 표준 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문제도
표준 대기 조건을 써라 뭐 하면 대략 이 정도 값입니다. 그렇다고 뭐 101.33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 해서 가정하면 되겠죠. 그죠? 표준 대기 조건 288 켈빈 15도 정도에서 1기압 101kPa 그리고 밀도는 1.25 뭐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건 비중은 중력 가속도 곱한 것이 되고 점성 유체 점성도 이 온도의 함수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대략적인 크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인터넷을 잘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압력, 밀도, 온도 뭐 이런 것들을 고도나 마하수의 함수로 우리가 표현해 낼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캠퍼스에도 이 툴 하나 예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더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고도와 마하수에서 뭐 압력, 온도는 어느 정도고 음속은 어느 정도고 뭐 그때 실제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